왜 저만 이렇게 많이 내야 하죠? 조용히 하세요. 당신이 돈이 있으니까 내는 거지. 어머니,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 가족끼리 무슨 공평을 따져? 네, 알겠습니다. 전 먼저 일어나겠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14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요. 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올해 40살, 건축 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 민호 씨와 결혼한 지 15년, 13살 딸 서연이와 11살 아들 준우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바쁘지만 나름 행복한 삶이었죠.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요. 그날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 칠순 잔치 준비를 위한 가족 회의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서울 강서구에 계시는데 큰아주버님 댁이 은평구, 저희는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습니다. 차로 1시간 반 거리죠. 회의는 큰아주버님 댁에서 열렸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이미 큰아주버님 가족은 다들 편하게 앉아 계셨어요. 형님인 최희진 씨는 소파에 기대어 휴대폰을 보고 계셨고요. 수진아, 늦었네. 우리 벌써 30분째 기다렸어. 형님께서 시계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했는데도요. 죄송해요, 형님. 준우 태권도 학원 데려다 주고 오느라요. 나는 애들 학원 안 보내나? 내 애들은 알아서 가던데. 형님 댁 애들은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저희 애들은 아직 초등학생이고요.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들 모였으니 얘기를 시작할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칠순 잔치를 어떻게 할지 의논해보자. 저는 조용히 앉아 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호텔 뷔페로 많이 하던데 어때요? 제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좋지. 근데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 한 명에 8만 원 정도 하고요. 손님이 100명 정도면 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비용은 어떻게 나눌까? 큰아주버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반반씩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반반. 형님께서 날카롭게 쳐다보셨어요. 우리 집 형편이 어떤지 알잖아. 아주버님 회사 요즘 어려운 거 다 아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라고요. 큰아주버님은 자영업자예요. 수입이 불안정하다고 항상 말씀하시죠. 하지만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갖고 계시고 외제차를 2대나 몰고 다니세요. 형님은 전업주부시지만 명품 가방을 12개나 갖고 계시고요. 반면 저희는 분당에 전세로 살고 있어요. 제 월급 550만 원, 남편 월급 480만 원으로 빡빡하게 생활하고 있죠. 그런데 항상 저희가 여유 있다고 여겨집니다. 맞벌이니까요. 수진이네가 돈을 좀 더 내는 게 어떨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벌이고 월급도 꼬박꼬박 들어오잖니. 형님네는 요즘 장사가 안 되니까 얼마나 더 내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면서요. 글쎄, 너희가 500만 원, 형님네가 300만 원 정도 어떨까? 500만 원이요? 형님네보다 200만 원을 더 내라고요? 그래, 너희가 돈 버는 사람이 2명이잖아. 형님은 집에서 애들 키우느라 일을 못하고, 하지만 저도 애들 키우는데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벌이라고 더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힘들죠. 애들 학원비도 너희가 더 많이 쓰잖아. 준우 태권도, 서연이 피아노, 우리 애들은 학원 안 보내. 형님께서 끼어드셨어요. 그건 형님 선택이시잖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저희 형편에 맞춰 아이들 교육을 계획하는 거예요. 뭐야, 지금 따지는 거야. 가족끼리 왜 이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지난 15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15년 전 결혼했을 때부터였어요. 큰아주버님네는 결혼 예물로 1억만 원어치를 받으셨대요. 저희는 300만 원어치. 이유는 맞벌이 할 거니까 필요 없다고.
시댁 제사는 언제나 저희 집 근처 예식장에서 했어요. 왕복 3시간 거리인데도요. 큰아주버님 댁은 30분 거리인데 말이죠. 이유는 수진이네가 차가 더 크니까 명절 음식 준비도 늘 제 몫이었습니다. 형님은 애들 봐야 한다고 안 하셨거든요. 저도 애들 있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닌 것도 대부분 저였습니다. 형님은 바쁘시다고 거리가 멀어도 제가 휴가 내서 갔어요. 그리고 3년 전 큰아주버님 사업 자금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2억만 원을 빌려드렸어요. 아직까지 한 푼도 못 받았죠. 왜 저만 이렇게 많이 내야 하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요. 조용히 하세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노려보셨어요. 당신이 돈이 있으니까 내는 거지. 무슨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해. 어머니,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같은 며느리인데 왜 저만 2배를 내야 해요? 공평? 가족끼리 무슨 공평을 따져? 형님께서 비웃듯 말씀하셨어요. 네가 벌면 쓰는 거지. 우리는 지금 어려우니까 이해해줘야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전 먼저 일어나겠어요. 애들 저녁 챙겨줘야 해서요. 수진아, 아직 회의 안 끝났는데.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안해요. 애들이 벌써 3통이나 전화했어요. 전 웃으면서 말했죠. 당신은 천천히 계시다가 오세요.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운전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 저녁을 차렸습니다. 평소처럼요. 서연이와 준우는 제가 일찍 온 게 신기했는지 좋아했어요. 저녁 8시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아까 왜 그랬어? 엄마가 엄청 화나셨어. 미안해요. 애들이 정말 저를 찾더라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회의 중간에 나가면 어떡해. 500만 원 내는 거 동의한다고 내가 대신 얘기해 놨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 동의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나온 거예요. 뭐, 그럼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기로요. 1일차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옷이 30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요. 평소처럼요. 회사에서 설계 작업에 몰두했죠. 오후 3시쯤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30분 후 또 전화, 또 받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남편이 물었어요. 엄마 전화 왜 안 받아? 회의 중이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 준비 중이라서요. 2일차 화요일 시어머니께서 5번 전화하셨습니다. 모두 무시했어요. 문자도 왔죠. 수진아, 전화 좀 받아라. 칠순 준비 얘기해야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3일차 수요일 평소 같으면 시댁에 반찬을 갖다 드리는 날이었어요. 15년 동안 빠짐없이 지켜온 수요일 저녁 방문이었죠. 하지만 전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대신 아이들과 영화를 보러 갔어요. 서연이가 보고 싶어 하던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저녁 9시 남편이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오늘 왜 안 왔냐고 물어보시네. 바빠서요. 회사 일이 많아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바빠도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잖아. 정말 바빴어요. 이해해 주세요. 4일차 목요일 12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7통, 남편 5통, 형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동생, 어머니께 전화 좀 드려 걱정하시네.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5일차 금요일 출근하니 남편에게서 카톡이 20개나 와 있었어요. 수진아,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가 엄청 걱정하시는데 형님도 전화했어. 왜 이러는 거야? 칠순잔치 얼마 안 남았어.
얘기 좀 하자. 전 간단하게 답장했습니다. 오늘 야근해요. 늦을 거예요. 저녁 알아서 드세요. 그날 실제로 야근을 했어요. 안 해도 되는 일이었지만 회사에 남았죠. 집에 가기 싫었거든요. 6일차 토요일 아침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인지 말해봐. 제가 물었어요. 당신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엄마한테 전화를 안 하는 거? 당연히 잘못된 거지. 왜냐고요? 왜 제가 전화를 안 하면 잘못인데 500만 원을 더 내라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왜 더 내야 해요? 형님네도 가족이잖아요. 왜 형님네는 300만 원만 내고 저희는 500만 원을 내야 하죠? 형은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그래서요. 그럼 안 어려울 때 빌려간 이 0만 원은 언제 갚으시려고요? 벌써 3년 됐는데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나도 형한테 얘기는 할게. 얘기만 하실 거예요. 돈을 받아낼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실 건가요?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15년 동안 전 당신 가족들한테 항상 더 많이 줬어요. 돈도, 시간도, 노력도 제 몫보다 훨씬 더 많이요. 근데 단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날 오후 28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21통, 형님이 7통 받지 않았어요. 7일차 일요일 새벽부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께서 서 계셨어요. 수진아, 나야. 문 좀 열어. 저는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은 무슨, 왜 전화를 안 받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바빴어요, 어머니. 바빠도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잖아. 정말 바빴어요. 시어머니께서 거실 소파에 앉으셨어요. 칠순 준비 얘기해야 하는데 왜 이러는 거야? 500만 원 내는 게 그렇게 싫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싫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 공평하지 않아서 그래요. 공평? 뭐가 공평하지 않은데? 형님네는 300만 원만 내고 저희는 500만 원을 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공평한가요? 형님네는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래서요. 저희는 형편이 좋은가요? 어머니, 저희 전세 사는 거 아시죠? 아이들 학원비 내느라 매달 빠듯하게 사는 거요. 그래도 맞벌이잖아. 월급이 2개니까. 맞벌이라고 더 여유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애들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학원비가 더 들어요. 저녁도 사 먹어야 하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가족인데 그런 걸 따지면 어떡해. 가족이니까 공평해야죠.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화가 나신 표정이었습니다. 네가 며느리로서 도리가 없구나. 저는 웃었어요. 정말로요. 며느리로서 도리요. 그럼 형님은요? 형님도 며느리신데 왜 300만 원만 내세요? 형님은 애들 키우느라 바빠. 저도 애들 키워요, 어머니. 게다가 직장도 다니고요. 형님보다 훨씬 바빠요. 당장 어머니한테 사과해.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어머니한테 대드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셨어요. 좋아.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어. 칠순잔치에 오지 마. 나는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잔치 비용도 안 내도 되는 거죠? 뭐, 당연하죠. 안 가는 사람이 왜 돈을 내요? 시어머니께서 문을 쾅 닫고 나가셨습니다. 8일차 월요일 남편과 저는 아침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로 피하듯이요. 9일차 화요일 큰아주버님께서 제게 직접 전화하셨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수진 씨, 나 형부야. 네, 아주버님. 우리 엄마한테 왜 그래?
효도 좀 하지. 아주버님도 효도하세요. 뭐, 아주버님이 500만 원 내시면 되잖아요. 가까우시니까 모시고 다니기도 편하실 테고요.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그래. 그럼 저희도 없어요. 전세 보증금 모으느라 한 푼도 못 모으고 있는데요. 3년 전에 빌려간 2억만 원도 아직 안 갚으셨잖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10일차 수요일 54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11일차 목요일 형님께서 저희 집 앞에 오셨어요. 초인종을 15번이나 누르셨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12일차 금요일 회사에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대요. 비서님이 제게 전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긴급한 일이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비서님께 부탁드렸어요. 죄송하지만 개인 전화는 받을 수 없다고 전해주세요. 13일차 토요일 남편이 터졌습니다. 이제 그만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형님도 스트레스로 병원 갔어. 다 내 때문이야. 저도 터졌어요. 제 때문이요. 15년 동안 당신네 가족 눈치 보면서 산 게 누군데요. 명절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음식 준비한 게 누군데요.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닌 게 누군데요. 당신네 형님한테 2억만 원 빌려준 게 누군데요. 그건 네가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의 딸이고 엄마고 직장인이에요. 당신네 가족의 하인이 아니라고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아이들이 놀라서 울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4일차 일요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번엔 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큰아주버님 부부가 서 계셨어요. 수진아, 들어가도 되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으신 세 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저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수진아, 형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 못했어. 놀라웠어요. 형님께서 사과하시다니. 나도 미안하구나. 수진아,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너한테 너무 당연하게 대했나 봐. 맞벌이라고 해서 더 여유 있는 줄 알았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어머니 칠순 축하해 드리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공평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큰아주버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형제가 똑같이 내는 게 맞지. 400만 원씩 내자. 우리가 좀 무리해서라도. 정말요, 아주버님. 응, 그리고 3년 전에 빌린 2억만 원도 이번 달 안에 갚을게. 장사가 안 돼도 팔아서라도 갚아야지. 저는 눈물이 났어요. 감사가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죠. 그리고 수진아, 형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요일마다 반찬 갖다 드리는 거 이제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하자. 나도 며느리잖아. 똑같이 해야지. 제사 음식도 우리 집에서 할게. 형님께서 덧붙이셨어요. 네가 거리가 멀은데 항상 오는 건 불공평했어. 명절에도 나도 이제 한복 입고 음식 준비 도울게. 애들 핑계 대지 말고.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칠순 잔치는 아름답게 치러졌어요. 양가 형제가 400만 원씩 공평하게 부담했죠. 형님께서도 당일 아침 일찍 오셔서 준비를 도와주셨어요. 1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잔치 자리에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네가 말해줘서. 엄마가 몰랐구나. 얼마나 힘들었을지. 3주 후 큰아주버님께서 2억만 원을 갚아주셨어요. 차를 한 대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우리는 전세 보증금을 올렸습니다.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죠. 어제 수요일이었어요. 형님께서 시댁에 반찬을 갖다 드리셨대요. 그리고 제게 사진을 보내셨어요. 어머니랑 같이 김치를 담그는 사진이었죠.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너만 고생시켰네. 이제부터는 내가 제대로 할게. 저는 답장했어요. 형님, 고마워요. 우리 함께 잘해봐요. 남편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 편을 들어줍니다. 엄마한테도 분명하게 말해요. 수진이 말이 맞아요. 엄마, 우리만 계속 손해볼 수는 없어요. 지난 토요일 시댁에 같이 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너 때문에 엄마가 배웠어. 며느리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어머니, 전 그냥 공평하게 대우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응, 알아. 그게 당연한 건데 엄마가 몰랐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14일간의 침묵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어질 뿐이죠. 저는 15년을 참았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요. 착하고 순종적이고 불평하지 않는 며느리. 하지만 그건 저를 지우는 일이었어요. 이제는 알아요. 좋은 며느리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키는 거라는 걸요. 존중받는 관계를 만드는 거라는 걸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거리가 서로를 다시 보게 만드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며느리이기 전에 당신 자신이에요. 당신의 시간도, 노력도, 마음도 모두 값진 것들이에요. 공평하지 않은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라면 당신의 그 용기를 이해해 줄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저는 14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진짜 며느리가 되었어요. 존중받는 며느리로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벗어나세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시어머니가 새 냄비 세트를 거실 바닥에 내려놓았다. 택배 박스를 뜯자마자 윤이 흐르는 붉은 무쇠 냄비가 나왔다. 뚜껑 손잡이까지 통일된 깔끔한 세트였다. 시누이가 눈을 크게 뜨며 손을 모았다. 어머, 엄마, 이거 그 브랜드 거잖아요. 저 이거 갖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딸 등을 두드리며 웃었다. 우리 연희 신혼집에 좋은 거 써야지.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저는 그 옆에서 빈 박스를 접었습니다. 저는 이지수입니다. 결혼한 지 13해가 됐고 올해 41살입니다. 중학교 행정실장으로 일하면서 시댁 살림을 함께 맡아왔습니다. 시아버지 혈압약 처방 일정 관리, 시어머니 건강보험 서류 대행, 명절 제사, 음식 준비, 집안 대소사 예약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 몇 달 동안은 시어머니 칠순 잔치 준비를 도맡았습니다. 잔치홀 예약, 케이터링 업체 선정, 가족 한복 대여 계약, 사진 촬영 업체 섭외까지 하나하나 직접 처리했습니다. 그날은 시누이 연희 씨 부부가 신혼집 이사를 마치고 처음으로 시댁에 온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 찬장을 열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지수야, 저기 냄비 있잖아. 우리 오래된 거 아직 쓸만하지? 저는 찬장 안을 봤습니다. 테두리가 까맣게 변색된 냄비였습니다. 손잡이 한쪽이 헐거워져서 잡을 때마다 기울었고 뚜껑 안쪽에 오래된 누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손잡이가 많이 느슨한데요. 그냥 조심해서 쓰면 되지. 속은 멀쩡한데 뭘? 남편이 주방에서 나오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거잖아. 그냥 받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차에 타고 돌아오는 길에 냄비를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저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 것은 연희 씨에게, 헌 것은 며느리에게 13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공식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트렁크를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현관에 세워두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버리자니 눈치가 보이고 쓰자니 손잡이가 불안한 냄비였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냄비 잘 챙겼지? 아직 충분히 쓸 수 있어. 저는 문자를 읽고 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칠순잔치 한복 대여는 어떻게 됐어? 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가족 한복 6벌 다 맞춰뒀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한복은 따로 고급으로 잡았고요. 피팅 날짜는 제가 각자 일정 맞춰서 잡을게요. 그래, 잘했어. 사진 업체는 대학 동창이 사진관 하는데 거기로 연결해 뒀어요. 잔치 당일 전문 작가가 직접 오기로 했고요. 손님 많이 오셔도 커버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역시 지수가 꼼꼼하네. 믿고 맡길게. 전화를 끊고 현관에서 구두를 신었습니다. 꼼꼼하다는 말은 필요할 때 나오고 필요 없으면 헌 냄비가 되는 거지. 학교에 도착해서 행정실에 들어가니 동료 민지가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실장님, 또 시어머니요? 응. 칠순잔치 준비 상황 확인하러. 민지가 혀를 찼습니다. 칠순은 어머님 생신인데 실장님이 다 하세요? 저는 컵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연희 씨는 신혼이니까. 민지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자리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칠순잔치까지 한 달 반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잔치홀 확정 계약, 케이터링 업체 메뉴 조율, 가족 한복 사이즈 측정 예약, 방명록 제작, 포토존 세팅 소품 리스트, 내빈 인원 집계, 답례품 선정까지 하나씩 처리했습니다. 한복 대여 계약서에는 제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업체 담당자 연락처도 제 핸드폰에만 저장돼 있었습니다. 잔치홀 매니저가 세부사항을 조율할 때마다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창구였습니다. 3주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잔치 당일 진행 순서를 물어보셔서 저는 입장 순서부터 케이크 커팅, 단체 사진, 시간까지 정리한 표를 만들어 문자로 보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잠깐. 나 드릴 말씀이 있어. 저는 학교 복도 창가에 멈췄습니다. 네, 어머님. 잔치 당일 있잖아. 지수 네가 굳이 안 와도 될 것 같아서. 저는 폰을 귀에 붙인 채로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에 내 친구들도 많이 오고 교회 분들도 오시거든. 거기다 연희 친구들까지 오면 꽤 많이 모이는데 그분들이 네가 있으면 어색해할 것 같아서. 어머님, 그분들이 왜 어색해하세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수 네가 좀 말이 없잖아. 모임 자리에서 잘 안 어울리는 거 알지? 지난 제사 때도 연희 친구 왔는데 네가 주방에서만 있었잖아.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님, 저 그때 제사 음식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분위기가 그냥 당일엔 집에서 쉬어. 남편은 와야지. 아들 자리는 있어야 하니까. 어머님, 제가 준비를 다 했는데요. 준비야 고맙지. 근데 당일엔 그냥 쉬어. 부탁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복도 창가에 기댔습니다. 바깥에 봄볕이 들고 있었습니다. 열새해였습니다.
13해 동안 명절마다 혼자 전을 부치고 시아버지 대학병원 예약을 잡고 집안 제사 음식 목록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 칠순잔치 당일에는 오지 말라고 행정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지가 저를 보더니 커피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실장님? 저는 컵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칠순잔치에 오지 말래. 민지가 컵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준비 다 하셨잖아요. 그러게요. 민지가 잠시 저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진짜 안 가요? 저는 창밖 봄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지 말랬으니까.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연락 왔지? 그게 엄마 말씀이 손님이 많아서 좀 복잡할 것 같다고. 당신도 그날 편하게 쉬면 되는 거 아냐?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편하게 쉬라고. 내가 한복도 맞추고 사진 업체도 연결하고 진행표까지 만들었는데 당일엔 오지 말라는 게 편하게 들려. 남편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여보, 엄마 입장도 있으시겠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지. 그럼 진짜 안 가면 되는 거잖아. 폰을 들고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딸, 무슨 일이야? 엄마, 나 다음 달에 거기 가도 돼? 갑자기 보고 싶어서. 어머니 목소리가 환해졌습니다. 당연하지. 언제든지 와. 아빠도 좋아하겠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폰으로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칠순잔치가 5월 17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경주 가족여행 한옥 숙소 추천. 화면 위로 경주 전통 한옥 리조트 광고가 떴습니다. 마당에 철쭉이 가득 피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서 바라보는 야경, 전통 조식 포함, 4인 기준 2박 3일.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폰을 들었습니다. 엄마, 나 한 가지 물어볼게. 5월 16일부터 2박 3일. 경주 어때? 어머니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경주, 진짜? 응, 나 그날 시댁 안 가도 되거든.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하셔서. 어머니가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여보, 딸이 경주 간대.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진짜? 진짜예요. 아빠, 한옥 숙소예요. 가족 패키지로.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우리 딸이 다 컸네.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제 완료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지 말랬지. 그럼 진짜 안 가는 거야. 진짜 안 가는 거야. 대신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 거고.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민지한테 말했습니다. 민지 씨, 나 경주 예약했어. 민지가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진짜요? 응. 5월 16일부터 부모님이랑. 민지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잔치 전날부터요? 저는 컴퓨터를 켜면서 말했습니다. 어차피 오지 말랬으니까. 민지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실장님, 저 실장님 팬이에요.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칠순잔치 준비가 마무리될 때쯤이었습니다. 한복 대여 업체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수 고객님. 한복 최종 수량 확인 드릴게요. 성인 6분, 아이 2명으로 총 8벌 맞으시죠?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그날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 한복을 왜 맞춥니까? 변경 부탁드릴게요. 어른 2분 한복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취소할게요. 나머지 6벌 전부요? 네. 계약금 환불 가능한 범위에서 처리해 주시고 잔금 부분은 자동 소멸 처리로 해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서 민지가 말했습니다. 실장님, 진짜 취소하셨어요? 응. 민지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이어서 사진업체 담당자, 그러니까 제 대학 동창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진아, 나 그날 잔치에 못 가게 됐어. 업체 연락은 앞으로 시어머니한테 직접 해줘. 번호 따로 알려줄게. 동창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 근데 괜찮아?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응, 나는 그날 경주가, 그날 저녁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한복업체에서 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한복이 2벌밖에 안 된다고. 무슨 일이야? 저는 저녁을 차리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럼 나는 그날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 한복을 왜 맞춰? 여보, 지금 장난해? 어머님 한복이랑 아버님 한복은 그대로야. 나머지는 취소했어. 나머지에 연희 것도 있잖아. 그건 연희 씨가 직접 하면 되지.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잔치가 2주 남았는데 이럴 때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한 사람이 잔치 준비를 왜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한복이 왜 2벌밖에 없어? 연희 것도 있어야 하는데. 어머님, 저 지금 저녁 준비 중이에요. 이따 연락드릴게요. 지금 당장이야. 잔치 다가오는데 조금 이따 드릴게요. 어머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사진업체가 엄마한테 연락을 했는데 담당 작가 변경이 됐대. 업체 대표가 당일 직접 오는 게 아니라 보조 스태프가 온다고. 저는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담당자랑 직접 이야기하시면 돼. 담당자가 원래 당신 친구잖아. 당신이 조율해줘.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친구가 특별히 편의를 봐준 건 나 때문이야. 내가 그날 없으니까 일반 계약 조건으로 돌아간 거야. 어머님이 담당자랑 직접 이야기하시면 돼. 남편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잔치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꺼내서 짐을 쌌습니다. 얇은 봄 원피스, 편한 운동화, 선글라스, 카메라 하나씩 넣으면서 기분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열어. 무슨 짐 싸는 거야?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경주 가려고. 뭐? 내일 아침? 응. 부모님이랑. 남편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장난해. 엄마 칠순잔치가 내일인데. 나 오지 말랬잖아. 그건 그렇지만 여행은 또 무슨.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하셔서 시간이 생겼어. 그 시간에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가는 거야. 내가 번 돈으로. 남편이 잠시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알면 진짜 뭐라고 하실 거야. 그냥 집에 있어. 집에 있으면 뭐해. 어차피 잔치엔 못 가는데. 저는 캐리어 지퍼를 잠그며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이랑 좋은 시간 보낼 거야. 남편이 방을 나가며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저는 캐리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경주 한옥마당에 철쭉이 피어 있겠네. 다음 날 아침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깐 쉬는데 어머니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딸,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저는 웃으면서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가족 여행인데. 아버지가 앞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지수야, 아빠 가족 여행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네가 초등학교 때 속리산 간 이후로 처음인가? 알아요, 아빠. 그래서 더 같이 가고 싶었어요. 남동생이 뒷좌석에서 웃었습니다. 누나, 나도 누나랑 이렇게 여행 오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우리 4명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휴게소 앞에서 커피 들고 찍은 사진, 아버지가 지도 앱을 거꾸로 들고 있는 사진,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가족여행, 경주, 오랜만에 온 가족, 이제는 4시간,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한옥 리조트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당에 철쭉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마당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여기 진짜 좋다. 딸 덕분에 호강하네. 저는 아버지 팔짱을 꼈습니다. 아빠, 이제 매년 와요. 아버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매년 가자. 그 시간 잔치홀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한복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두 벌만 있었습니다. 연희 씨 부부와 아이들 한복은 결국 잔치 당일 아침까지 빌릴 곳을 찾지 못해 평상복으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사진업체 대표 대신 보조 스태프가 왔습니다. 미리 잔치홀 동선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가족 입장 타이밍을 놓쳤고 첫 번째 케이크 커팅 사진은 초점이 흐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새로운 담당자는 이전 조율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진행 순서표는 제 메모 앱에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날 그 앱을 열 사람이 잔치홀에 없었습니다. 케이터링 서빙 순서가 뒤바뀌어서 어른 테이블에 디저트가 먼저 나왔습니다. 내빈 인원을 마지막으로 집계한 사람도 저였는데 최종 확인 없이 진행되다 보니 테이블 2개가 부족했습니다. 하객 몇 분이 로비에서 자리를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앉은 교회 집사님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 지수씨 인스타 올렸네요. 경주 가셨어요?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한옥마당에서 철쭉 앞에 선 사진. 아버지가 처음으로 전통 한복 체험을 하며 어색하게 웃는 사진.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대청마루에 앉아 찍은 사진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와, 가족 여행이에요. 너무 보기 좋다. 어머니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경주 한옥 너무 예쁘다. 어디예요? 연희 씨가 시어머니 쪽으로 왔습니다. 엄마, 형수 인스타 봤어요? 시어머니가 연희 씨 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한옥마당에서 제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 부모님과 남동생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손이 멈췄습니다. 저 애가 진짜 안 온 거야. 경주를 갔어?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잘하셨네요. 오지 말라고 했으면 그 시간에 친정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지요.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할 소리예요? 또 다른 하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오지 말라고 한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인스타를 확인하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리조트 대청마루에서 아버지와 함께 경주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폰 화면을 봤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어머니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딸, 저기 첨성대 보여?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보여요. 어머니 사진 찍어줄게요. 2박 3일이 지났습니다. 돌아오는 날 아침, 한옥 식당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아빠 사실 이런 데서 밥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 딸 덕분이다. 저는 수저를 들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앞으로 자주 와요. 아버지가 창밖 봄볕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딸 있으면 어디든 가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폰을 켰습니다. 남편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12통, 시어머니한테서 8통 와 있었습니다. 문자도 여러 통이었습니다. 저는 확인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스타에 사진을 더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한옥마당에서 느릿하게 산책하던 사진, 어머니가 철쭉 앞에서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웃는 사진,
우리 네 명이 일출을 보며 나란히 선 사진,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내 인생, 가족, 부모님과 남동생을 집 앞에 내려주고 혼자 운전하며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신호에서 멈추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집에 들어가니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왔어. 응. 저는 캐리어를 세워두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잔치는 어떻게 됐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찌저찌 됐는데. 한복도 없고 사진도 엉망이고 진행이 다 뒤죽박죽이었어.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셨어. 연희도. 저는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지. 내가 없었으니까. 여보, 남편이 일어나서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많이 상처받으셨어. 인스타 사진 보시고 가서 인사라도 드려야 하지 않아?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싫어. 왜? 어머님이 오지 말랬잖아. 그 말이 전부야. 13해 동안 이 집 살림 다 해놓고 어머님 칠순 잔치 준비를 내가 다 해놓고 당일엔 오지 말라고 한 거잖아. 그게 얼마나 창피한 말인지 알아?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저는 방으로 가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한 건 이제 늦었어. 나흘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지수야,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네, 어머님, 잘 다녀왔니? 네, 잘 다녀왔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경주 좋았어? 저는 학교 복도를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좋았어요. 아버지가 한옥마당에서 처음으로 철쭉이 피는 걸 천천히 보셨대요. 그게 좋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수야, 나 할 말이 있어. 저는 창가에 멈췄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번에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 칠순 잔치에 오지 말라고 한 거. 저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심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수야, 13해 동안 네가 뭘 해왔는지 내가 알아. 그 13해 동안 어머님 집 대소사 중에 제가 빠진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없어. 그런 사람한테 칠순 잔치 당일에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손님들 앞에서 어색하다고요. 저는 그 말이 부끄러웠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시어머니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미안하다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아요. 뭘? 저는 이제 예전처럼 살 수 없어요. 어머님 말씀이면 무조건 따르고 시댁 살림 전부 제가 처리하고 그렇게는 못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앞으로 저는 제가 판단해서 할게요.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면 안 가고 한복이든 사진업체든 제 인맥이나 제 이름으로 된 계약은 제가 결정해요. 어머님 일이 있으시면 직접 하시거나 남편한테 부탁하세요. 그건 제 역할이 아니에요. 전화 너머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그렇게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실장님. 진짜 잘하셨어요. 저는 커피를 받으면서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이번 주말에 올 수 있어? 오랜만에 같이 밥 먹자. 저는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이번 주말은 부모님이랑 나들이 날이에요. 또 친정이야? 네. 경주 다녀온 뒤로 매달 한 번씩은 부모님이랑 시간 보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는 학교 행사가 있어요.
그럼 언제? 저는 가방을 챙기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스케줄 보고 연락드릴게요. 바쁘면 못 가는 거고요. 저 지금 출근해야 해서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내 스케줄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못 가는 거야. 강요는 하지 마.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나는 엄마도 있고 당신도 있고. 저는 책을 덮으며 남편을 봤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해야 해.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당신이 내 편이면 같이 가는 거고 아니면 각자 사는 거야. 남편이 오랫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저는 책을 다시 폈습니다. 알면 됐어. 여름이 됐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 앞에 도착했더니 현관 앞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수야, 들어가자.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올렸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그동안 고생한 거야. 저는 쇼핑백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돈은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야.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지수야, 솔직히 말할게. 나 많이 반성했어. 13해 동안 네가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게 진심이세요, 어머님?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앞으로 저를 며느리로 보실 건가요? 가족으로 보실 건가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족이지. 저는 창밖을 잠깐 봤다가 다시 시어머니를 마주봤습니다. 가족이면 연희 씨한테 하시는 것처럼 저한테도 똑같이 해주세요. 새 냄비는 연희 씨한테, 손잡이 흔들리는 냄비는 며느리한테. 그게 없어져야 해요. 그게 쌓이면 어머님도 결국 잃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알았어. 잘못했어. 저는 천천히 쇼핑백을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근데 이걸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미 달라졌거든요.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도 가끔은 와. 네. 스케줄 보고 연락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쇼핑백을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가셨어? 응. 뭐라고 하셨어? 미안하다고 하셨어.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여름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할 거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나도 이제 당신 편이야. 제대로. 저는 남편 손을 잡은 채로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야. 일어나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여름 바람이 불었습니다. 폰을 꺼내서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간양에 엄마, 다음 달에 또 가요. 이번엔 바다 어때요?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딸, 진짜? 당연하지. 당연하죠. 엄마 사랑해요. 저는 문자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